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씨의 진짜 안보 보이는 라디오. 오늘이 7회 순서이죠. 예, 럭키세븐. 예, 럭키세븐 행운의 7인데. 되게 많이 했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안의 토크의 정욱식이고요. 네, 잘 압니다. 저는 김종대입니다. 이제 이런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도 예의상 해야 돼. 문을 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너뛰면 안 돼. 네. 오늘이 그 행운의 7회째 방송인데, 지난 7일간 좀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까? 국방에 하도 사건이 많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어요. 난 못 살겠어, 이제. 근데 얼마 전에. 책도 하나 새로 내셨더만요. 위기의 장군들. 지난주에 책 한 권 냈죠. 네. 그 장군들 뒷얘기. 우리가 익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장군들. 네네. 그냥 뒷얘기. 네. 제목은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뽑으셨어요. 네. 저는 위기의 똥별을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군을 그렇게 모욕하면 됩니까? 말이 그렇지, 장군인데,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서 굉장히 또 점잖죠. 난 똥별이라는 표현 쓴 적 없어요. 나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네, 저 녹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할 얘기 다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지, 모욕 좀 안 돼요. 네. 책 제목이 위기의 받아들이는 사람은. 책 제목이 위기의 장군들. 위기의 장군들. 가장 소개하고 싶은 가장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만 그 책에서 다시 하나 또 자꾸 책 광고를 하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까 부탁할 때는 또 언제부터 그랬어요, 또. 참네. 린다김 사건의 진짜 진실, 이런 거. 린다김의 진짜 애인은 이양호 장관이 아니었다. 이양호 장관이 그때 러브레터도 보내고 굉장히 정말 본인이 린다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열렬히 표현했는데 짝사랑은 끝났습니까? 린다는 마음 안 줬어요. 진짜 애인은 따로 있었다?
자, 이게 궁금하신 분은 위기의 장군들. 섞여 있는데 뭐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은 알 건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굽힌 건 바로 펴줘야 되거든요. 뭐가 진짜 진실이냐. 이런 것들 뭐 해서 YS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주요 사건의 장군들의 행태, 이 사람들의 인식,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이죠. 그 장군들이 이번에 대거 등장하면서 지난번에 역작이었던 서해전쟁 못지않은 그 좀 뭐 화제를 몰고 올 것 같은 예감이 좀 드네요. 글쎄 뭐 지 이름 실명으로 다 했으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다 살 거 아니에요. 적혀 있는 사람들이야 보겠죠. 그분 부관이었던 사람도 살 거고. 그렇지, 뭐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또 이 사실관계, 이 명예훼손거리 없나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보려고도 살 거고. 그러겠죠. 책을 쓰려면 이런 걸 써야 돼요, 확실히. 그런 스토리가 나와야 우리가 밤낮 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팩트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실의 힘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위기의 장군들 아직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만 곧 사서 한번 저도 읽고 다음 방송 때 이거 저도 씁쓸하네. 이거 광고부터 하고 들어가니까. 미안합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날짜가 있죠. 5월 13일. 5월 13일. 이때 이제 이 두 가지의 죽음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나왔습니다. 5월 13일 날 국가정보원이 또 오랜만에 자기들의 어떤 자신들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그 남한식으로 따지면 국방장관이죠. 현영철, 군부 내 2인자로 알려진. 근데 2인자라는 표현은 남측에서 쓴 표현이지, 뭐 북한에서 공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2인자로 알려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비참하게 채용됐다. 아주 잔인하게 채용됐다. 이런 게 이제 이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를 했고, 아주 또 친절하게 통일부 출입기자들한테도 쫙 뿌렸더만요. 그 한 11페이지 정도 된 때는. 북한의 특이동향. 뿌렸다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또 이제 여전히 지금 뭐 이것이 이제 남측에서는 조금 논란이 사그라들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북한에서 좀 강력하게 또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그날 5월 13일 또 온 국민을 또 충격과 경악과 분노로 맞이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곡동 그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이에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이런 그 젊은 우리 안타까운 그 목숨이 세 명의 목숨을 잃었고, 그 이제 가해자까지 포함을 해서 또 여러 명이 이제 부상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근데 뭐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또 이문 사건을 또 그 남달리 이제 관심 갖고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글쎄, 둘 다 사격장에서 벌어진 일이네요. 공교롭게도 사건 내용이야 판이하게 다르지만은 참으로 비극적인 어떤 그 묵시록과 같은 정말 그 비극적인 어떤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거야 이제 제가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내부에서 벌어진 일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저는 그 총을 거치대에 고정시키고 사격 훈련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우리 때 예비군 훈련만 생각했으니까 그거 상상 못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96년, 7년 이럴 때 동원훈련 갔을 때는 거치대가 있고 이게 거치대 에 이제 총구하고 거치대 사이에 이제 이 격자 모양으로 철심을 박아놔서 그래서 이제 총기를 방향을 못 돌리게 해놨던 기억이 나거든요. 걷다 고정시켜버린 거죠. 안전고리 걸어. 전방에서는 좀 자물쇠로 채워버린 거예요. 뭐 그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이제 현장을 못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이 고정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총구를 후방으로 돌려서 이제 아군들을 또 사격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암담합니다. 이게 군대가 맞나 싶어요. 사실 그 맨 왼쪽 사로, 그러니까 1사로면은 맨 왼쪽 끝입니다. 그 자리를 자철해서 가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왼쪽에는 감시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총꼬리를 돌려가지고 바로 난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죠. 그 양쪽이 다 노출이 되면은 주의가 분산이 될 건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이유가 모든 것이 조건이 하나씩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유서의 아주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총기를 정확히 조준 사격해서 대부분 이 두부 총상으로 그 피해자들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들어갈 때부터 머릿속으로는 예행 연습을 다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굴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돌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미 한번 머릿속에서는 훈련을 해놓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다음에 탄약도 보통 3발을 0점 사격하고 6발을 조준 사격하는 건데 10발을 지급했어요.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0발 해서 그냥 준 겁니다. 이것도 또 비극적인 요인이고 이런 것까지 다 현장에서는 범행한 최 씨죠. 돌아가신 그 범죄자 최 씨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실행 단계부터 계산이 다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난사가 아닙니다. 조준 사격이지. 이거 자꾸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난사 사건입니까? 정확히 조준한, 저격하듯이 한 사건이지, 이건 난사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준 사격을 했는데,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순식간에 10초 안에 다 벌어진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봤던 군 관련 많은 사건 사고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작년에 무슨 총기 난사 사건, 윤일병 사건 봐서 벌써 우리가 무감각해진 거라고. 아니, 그렇지, 이게 예비군 누가 생각이나 했던 겁니까? 사실상 민간인들인데요. 그렇죠. 사실상 민간인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끔찍한 범행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이건 현장에서 통제권모가 할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정작 통제장교들하고 조교들은 이제 도망치기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아니, 물론 도망을 쳤다고 하는 것도 총소리가 나면은 그 순간에 어떤 순간적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지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뭔 사태인지 정신이나 차렸겠어요. 그럴 정도로 용의주도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분노하는 거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인데 지금 군이 급조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일단 방탄복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훈련 조교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 확실한 재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비군 실탄 사격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 대책 마련, 후 사격 훈련 재개 이런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에서는 이걸 일축을 하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해당 내곡동 동원 예비군 훈련장만 거기서만 이제 사격 훈련을 중단하고 다른 데서는 다 실시를 했단 말이죠. 유승민 대표 요즘 계속 스타일 구기네. 사드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정부에서 국민연금 합의했는데 이건 대통령이 또 뒤집어 엎어버리고. 동원훈련, 이건 일견 합리적인 제안 같은데,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실탄 사격하자. 내가 보기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요걸 또. 군에서 그냥 일축해버린 거죠. 아주 일축해버린. 안보 현실을 모르는 아주 철없는 정치인의 발언. 무슨 여당 대표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스타일을 구려. 나 그것도 좀 이상하네, 사실은. 그거 충분히 난 합리적인. 군의 논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비군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실탄 사격을 전면 중단할 경우엔 군 전력에 구멍이 생긴다. 이런 어떤 논리거든요. 그럼 당장 그 예비군 사격 훈련을 중단한 데서 대한민국 군사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 사격 훈련을 더 하면 군사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아군을 못 믿는 군대가 됐어요. 자, 방탄복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 방탄복이 뭡니까? 북한군이 무서워 지급하는 방탄복입니까? 아군의 총뿌리가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저 방탄복 입힌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22사단에서 임병장이 총기 난사, 이게 진짜 난사인데 그 난사 사건이 있고 5명이 사망을 했죠. 그때 전방에 방탄복 지급해야 된다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때 전방에 지급하자는 그 방탄복도 북한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아군의 총에 맞을까봐 방탄복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거 지급하면 살았다. 사실은 그런 어떤 임기응변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생명을 구한다면.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우리 가슴이 얼마나 씁쓸하냐 하면은 아니, 세상에 무슨 무기체계가 대아군용 무기체계가 다 있어?
그러니까요. 하나 사람 아주 환장해버리는 거예요. 방탄복 입고 네. 신형 방탄모 쓰고 네. 또 이제 통제 장교한테는 유사시. 그 유사시가 적군과의 유사시가 아니라 아군 내의 유사시가 아군 유사시. 예. 통제 장교가 그 상황을 진압할 수 있게 예. 실탄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각 사로마다 네. 그 사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유리 방탄벽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나와. 네. 아 이거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네네. 아니 얼마나 못 믿으면. 그러니까 방탄으로 퉁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네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못 믿으면. 네. 이거는 뭐냐면 그 이라크 신생국 군대가 네. 이렇게 징병을 했는데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네. 군대 들어오면은 이 중에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몰라서 총기 지급을 못하는 사태하고 똑같은 사태예요, 이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이제는 아군이 더 무섭냐고. 네. 이건 군대가 아니죠. 네. 예, 사격장에 그렇게 많은 규제를 한다는 거는 군인이 뭡니까? 앉아서 쏴, 서서 쏴, 엎드려 쏴.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거치대에 총을 고정시켜 놓고 어떻게 그것이 되냐고. 엎드려 쏘기만 하는 거죠. 엎드려 쏴면 될 거 네, 아니야. 네. 서서 쏴는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아유 무서워 죽겠는 거야. 네. 이런 군대가 전쟁하냐고. 전쟁 못해. 내가 보니까 이제는 애들 무서워가지고 사격도 마음대로 못해. 네. 그리고 내가 예비군이라 그래도 그렇지. 예비군 훈련 가면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먹고 자고 훈련하잖아요. 네. 동안 훈련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놈이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관심병사였는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아니 예비군 수임 부대에서도 모른다는데 네. 자료 못 가져간다는데 네. 그러면 그 현역 생활에서 그 있었던 신상 자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믿어? 그러면은 군대의 사기와 단결이라는 게 뭡니까? 군대가 어디 가서 강한 군대라고 얘기한 건 뭘 말하는 것이요? 그거는 유사시에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저 전우가 나의 목숨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이 없는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 그러니까 한국 군대 구타가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외국에서 한국 군대를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이건데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전쟁 나면 자기 목숨을 구해줄 사람을 왜 학대하고 때리냐? 네. 이게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군대를 이상하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비군까지 이게 확산이 됐다. 네. 예. 근데 군대 제대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번 경우를 보면 주범 최모 씨가 네. 2013년에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B급 관심병사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군대에서 쏴 죽이고 그냥 나온 게 후회스럽다. 네. 내일이면 사격 훈련이다. 네. 드디어 때가 왔다. 네. 자, 이게 뭡니까? 2장짜리 유서에 적힌 내용이 그 군대 생활했던 것에 그대로 연장선이에요. 네.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는 이미 제대를 했지만 정신 상태는 여전히 군복무에 있었고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총과 수류탄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와서 그런 어떤 제가 윤일병 사건 때도 그 방송사에 제보된 군 가혹행위 제보를 다 읽어봤어요. 네. 근데 군대에서 한번 평생 잊지 못할 그 모멸감, 네. 어떤 그 학대를 받은 사람은 네. 여기 그 사연들 보면 10년 또는 거의 20년이 다 돼서도 네. 그때 그 아주 디테일한 상황까지 다 기억해요. 심지어는 가해자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이름 누구다고까지 네. 그 사람의 직업까지 됩니다. 네. 10년이고 20년이고 관찰한 겁니다. 네. 그걸 평생 그 상처가 아물어지지가 않는 거야. 네. 이게. 네. 그러면은 이걸 갖고 지금 10년째 그 어떤 그 복수의 일념을 불태우는 사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정작 가해자나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방조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이제 잊고 지내는 거죠. 아니 완전히 기억에서 삭제됐어요. 네. 컴퓨터에 데이터 딜레트 누르면 삭제되는 거하고 똑같이 삭제됐어요. 네. 아니 남아있질 않아요, 기억에. 네. 피해자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볼 땐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네. 이 군대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거기서 한번 그 겪게 된 어떤 그 정신적 모멸감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평생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2년 전에 제대했다고 하지만은 그 사이에 시간은 정지돼 있었어요. 네. 그 2년 전에 군 생활에 그걸 그대로 안고 와서
그때 그 어떤 응어리진 그 감정의 찌꺼기를 지금 토해내는 과정인 게 네. 바로 이번 사건이었던 거야. 네, 이거를 그렇죠. 토해냄으로써 이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 다 구현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병적으로 집착할 네. 수 있다. 네. 이게 저기 네. 그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B급 관심병사였을 때 어쨌든지 간에 이 어떤 그 조금 정신적으로 적응이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병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대가 조금 감싸준다거나 또는 상담과 치료를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그 제대로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어떤 따돌리거나 배제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집단에서 제거되는 네. 이런 어떤 그 생활만 계속했던 겁니다. 보직을 3번 옮겼다 그랬어요. 네. 가는 부대마다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의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차곡차곡 쌓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병사가 제대한 후에도 그 사실을 잊지 못하다가 인간 흉기, 말하자면 병영의 시한폭탄이 돼서 되돌아왔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경우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 군대가 유지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간 A급, B급, 보통 이제 C급까지로 나누는데, 흔히 말하는 관심병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8만 명에 이르렀죠. 8만 명이요? 예, 8만 명. 그 중에서. 그러면 8만 명 중에 매년 제대하는 사람을 3, 4만 명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그렇게 관심병사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관심병사로 이제 그 지정된 사람들이 제대로 군대에서 치유를 받고 사회로 오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이번 사건으로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말입니다. 그 8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등병은 무조건 처음에 들어오면은 네. 어느 일정 기간은 무조건 포함시킵니다. 네. 이게 일률적으로 했던 거고, 네. 2013년에 제대한 어떤 그 병사의 경우 그 시절을 유추해 보면은 한참 이 관심병사 제도의 폐해가 아주 심했던 시기입니다. 네. 지금은 그 말도 없앴어요. 도움병사라고 하고 네. A급, B급, C급 이런 그 용어도 다 없앴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걸 식별하는 어떤 그 부적응자를 식별하는 기법이 요즘은 많이 나아졌죠. 이건 네. 윤일병의 죽음으로 인해서 달라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전까지의 문제점들을 보면은 일률적으로 분류하고 또 심지어는 그 할당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네. 멀쩡한 사람도 넣고 이랬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A급으로 얘기됐던 사람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그 범죄나 자살 우려자로 분류가 됐던 것이고 네. 이런 사람들을 수용소에 다 넣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린 캠프라고 해서 그렇죠. 1년에 3,000명 정도 되는 네. 이 자살 우려자의 수용소가 생긴 겁니다. 네.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네. 이런 수용소 운영하는 군대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뭐 극소수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3,000명의 그린 캠프 사실상의 수용소로 가고 예. 뭐 이등병은 뭐 조금만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관심병사로 분류돼 갖고 그 숫자가 8만 명까지 네. 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해외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뭐 이례적이고 해외에서 한국 군대를 볼 때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분들 왜 유지하냐고. 네. 자, 전쟁 나면 저 전우가 내 생명을 구해줘야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어떤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그 소부대 전투가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위험한 임무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총뿌리가 어디로 돌아갈지 모른다? 네. 이런 사람이 중대에 한 명만 있어도 그렇죠.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아니, 거죠. 이 위계 질서와 상명하복이 유지돼야 되는 군대 조직에서는 네. 기계처럼 이게 착착 맞아가야 되는 이런 덕목이 요구되는 집단이 군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대에 한두 명만 있어도 네. 이 조직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이런 것들을 계속 한국 군대가 내부에 그런 어떤 적폐를 지금까지 쌓아온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는 유지 그 자체가 급급한 군대가 돼가지고 네. 이게 예비역까지 갔다. 네. 거기에 나오는 대책들이 뭡니까? 전부 이제는 아군을 못 믿어서 내놓는 대책이 네. 90%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전쟁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나 이게 아주 답답해서 내가 네. 이게 말이 안 나오고 기절초풍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저기 뭡니까? 이제 저 국방개혁을 좀 해가지고 이 전방에는 부사관, 직업군인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핵심 전투 임무는 좀 바꾸려고 했는데 이건 또 돈 많이 든다고 중지했다고 네. 보수정부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 군대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안보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네. 아니,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큰일 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큰일 낼 네. 사람들. 네. 이게 도대체가 이런 군대 가지고 무슨 뭐 여태까지 안보를 얘기하고 국방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지금. 육군본부에서 지난주부터 긴급 그 간부, 모금을 지시해가지고. 간부들 부대마다, 대상으로 해서? 계급별로 다 할당액이 내려갔어요. 모금이요? 모금, 조의금 준다고. 유족들한테. 아, 이번에 예비군. 네, 전부 8억을 걷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귀감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디 해외 원정 파병 갔다가 근무 중에 순직을 했다거나 뭘 했다 그러면 난 모금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건 십시일반 이렇게 정이니까. 아니 근데 이건 범죄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도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말은 자발적인 모금이지만은 사실은 부대별로 마서 할당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강제 모금이거든.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이런 경우에 어떤 육군 규정에 이런 어떤 그 사건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한테 보상 규정이 제대로 없을 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저기 여러 억울하게 유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아들이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사망은 했겠다. 군대 성의를 보니까 괘씸하겠다. 유족들 들끓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돈으로라도 맞겠다는 얄팍한 심정이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예비군도 공무상 순직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이거에 맞게 어떤 제대로 응당한 보상 절차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인간의 생명 가치를 아주 저평가한 군대다 보니까 이런 게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데 어떤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발전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어? 빨리 돈 모으는 거야. 전 장병한테 그 부담을 지워버리는 거죠. 강제 모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도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정말 정황을 금치 못하. 세월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뭐 그걸 이제 마치 이제 이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이 모금 운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군도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이 군에 대한 좀 실망이나 분노는 좀 적당히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그렇죠. 아주 궁여지책.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날 제가 참 작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유달리 사건이 많았는데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군대가 좋다고 안주하겠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군 수뇌부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다 바꾸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겹겹이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라는 것이요. 작년에 이제 전시작전권 그 환수를 연기할 때 국민들이 과반 수상에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 군대를 못 믿었어.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켜줬으면 하는 이런 어떤 바람으로.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가져오지 말자로 바뀐 게 작년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고. 군에 대한 불신이죠. 사건, 사고, 비리. 이걸 보면서 국민들 100명 중에 17명이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자권 가져오지 말자는 여론이 더 높아요. 옛날엔 가져오자는 여론이 60, 70%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현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 내부에서 아군들끼리 동료들끼리 이게 오히려 이제 적보다 더 무서운 이런 어떤 존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부대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자, 제가 현상을 진단하는데 전후방 각지 부대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회의를 참여해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이 군대는 월남 패망 직전의 미군 또는 2차 대전 때 독일군한테 속절없이 무너지던 프랑스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모든 업무는 과시적이고 또 뭔가 어떤 관료주의 적폐가 심하고 매번 임기응변이 판치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항상 곁다리만 어떤 그 비본질적인 것만 짚으면서 정작 대한민국 장교단 내부에서는 진급과 보직과 출세 경쟁이 판치는 이게 바로 망하는 군대, 그 지능 군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한번 낙오가 되면은 어떤 또
비정상으로 취급받으면은 네. 생존할 수가 없는 게 오늘날의 청춘들입니다. 네. 우리가 압구정동이나 홍대 앞에 가면은 참 재기발랄하고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들 참 많이 있어요. 네. 보면은 우리 같은 기성세대도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 참 네. 아름다운 청춘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혀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고 네. 어떤 인생 자체가 어둠과 적대와 원한으로 채색이 돼서 어떤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완전히 맞아요. 자존감이 상실된 청춘들이 네. 어둠 속에 또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에요. 네. 그러나 절대 더불어 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관심병사들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학교에서도 왕따, 네. 군대 와서 관심병사, 네. 제대해서 부적응자. 네. 이러는 동안에 어느 단위에서도 자존감을 실어주고 포용해주질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개인한테 다 책임을 네. 밀어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그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서 우리가 저런 악성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네. 저런 악한 본성, 저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의아해하고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죠. 상당 부분은 또 환경적으로 네. 주어진 부분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자존감이 약한 개인은 그런 어떤 그 사회의 불합리하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네. 이러한 현실을 이런 자극에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것이 집단을 향한 무차별 그 보복 내지는 네. 어떤 그 적대 행위란 말이죠. 네. 그래서 썩은 사과 상자에서 아무리 골라내 보십시오. 골라내고 제거하고 배제하면 또 나타나고 또 썼고 네. 또 썼고 그거 골라내면 또 나타나고 네. 또 나타나고 네. 지금 모든 대책은 그런 방향으로 짜여지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나 이 집단 전체에서 누군가 어떤 그 낙오된 소수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 집단의 룰, 네. 어떤 이러한 공동체의 왜곡된 논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문제되는 개인을 조기에 색출해서 어디 네. 수용소, 그린캠프 같은 데 보내버리거나 네. 아니면 차단해버리는 네. 아마 이런 대책으로 지금 국방부가 TF팀을 만들어 짜고 있다는 그 네. 대책이 이런 내용일 겁니다. 네. 아닐 겁니까? 항상 군대는 그렇게 사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악을 이걸 악으로 간주하고 관계를 단전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악이 점점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뭐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가해자인 최모 씨를 겨냥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리고 계속 묵인되어 있고 이게 계속 이제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종의 이건 구조적 폭력이 발현된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없어지는 거죠. 네, 자, 네, 문제의 거죠. 본질은 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우선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네,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정상, 이긴 자, 또는 어떤 사람은 비정상, 너는 진자, 루저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위너와 루저로 네. 일단은 자꾸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걸 이데올로기로 수용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집단의 평균 수준 이하의 개인을 어떤 외부로 배출하는데 저는 이걸 구토해버린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현대 조직은 우리가 보는 조직들은 위장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네. 약간의 어떤 소화불량성의 개인이 있다면 즉시 구토해버리는 거죠. 네. 배출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수용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군대가 세상에 자살 예방자를 1년에 3,000명 색출해서 이걸 갖다 수용소를 만든다? 한번 들어가면 생활관 들어가면 밖에서 문 걸어 참고는 애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란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아군 수용소는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예비군 이 훈련장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예비군 제도 자체가 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온 이런 어떤 느낌도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나 군에서 내놓은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땜빵식, 이게 응경식에 이제 처방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예비군 제도 폐지에서부터 전면 수술까지 이제 다양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예비군제 폐지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론화가 안 되고 있지만 1971년도에 아주 유력한 네, 야권의 71년 대통령 선거 때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 예비군제 폐지를 아주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선통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로부터 44년이 지났는데 네. 그때 공론화됐던
안보 환경을 따지면 그때가 훨씬 더 엄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남북한의 군사력도 북한이 더 네. 앞서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미국은 이제 베트남전에서 이제 쩔쩔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닉슨 독트린 발표해서 네.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예비군 이제 폐지를 대성공강으로 내세워서 굉장한 그 이제 화제를 뿌렸던 게 44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그 얘기 자체가 아주 소수의 목소리, 거의 공론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예. 지금같이 안보 논리가 모든 의제를 다 점령해버린 시대에는 네. 뭐 군병력 줄이자, 예비군제도 개선하자 안 통합니다. 네. 폐지는 고사하고 무슨 이런 어떤 얘기 자체가 씨알이가 네. 안 맥히는 네. 것이 이건 이제 전력 지수론의 함정인데 네. 항상 일정한 어떤 숫자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안보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건 전력 지수론적 관점입니다. 네. 북한의 예비병력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네. 우선 노농적이대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 700만 대요. 네. 그 다음에 붉은근위대, 이건 또 청년들 네. 예비대입니다. 네. 다 합치면은 뭐 전 국민이 뭐 사실은 그러니까요. 거기 900만. 예비군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예. 예. 거의 이제 정규군까지 하면 1000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네. 우리 지금 예비군 300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이 숫자도 유지해야 된다는 네, 네. 이런 식인데 네. 자, 한번 전쟁 나면 보십시오. 우리나라 예비군 300만 동원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저 전시 경제는 완전히 파국입니다. 파국되고. 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이런 어떤 대단히 사업장이 동원 예비군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다 라인 멈춰야 됩니다. 네. 전시에 경제 안 할 겁니까? 네. 전시 경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치는 거죠. 뭐. 전쟁 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적은 총력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방에서 전시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특히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다 직장 예비군으로 빠져나가면 공장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런 대규모 사업장하고 학교 같은데 연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고요. 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런 국가의 핵심 인력까지 다 동원하고 네. 모조리 다 동원하면 이제 전쟁 외에는 국가가 할 게 없는데 네. 제 계산으로는 맥시멈 네. 최대 동원하면 70만이에요. 네. 그 이상 동원하고 싶어도 네.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빨리 끝납니다. 네, 네.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작전 계획이 옛날엔 120일 작전 계획이었고 네. 최근엔 90일 작전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석 달. 네. 예. 그래 현대 전쟁에 90일, 120일 전면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런 거 본 사례 있으면 단 한 건이라도 가져와봐. 네. 단 한 건이라도. 네. 어떤 그 제한전도 그 정도 안 가는데 전면전을 아예 일주일이면 돼. 일주일. 네. 그러면 이미 네. 저기 성패 다 끝나고 네. 벌써 정리국면 들어간다고. 네. 일주일이면은.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하겠다. 네. 이런 게 아니면 이제 전쟁은 조기에 끝나게 돼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안정화 작전 네, 단계가 네, 있다면은 네, 그거는 또 우리가 별 문제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300만 예비군을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만 예비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할 건데? 네. 예. 그러면은 그 직장 단위나 네. 어떤 그 자기 조직 단위에서 자기들이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라인도 돌려야 되고 또 그 어떤 시설도 지켜야 되고 뭘 할 게 있어요. 네. 이런 건 또 민방위 조직이 있습니다. 네. 소방 조직이 있습니다. 네. 비상계획관 조직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3중, 4중, 5중 이런 안보 자산들이 네. 조직에 가면은 몇 개씩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떤 가용 자산으로 해가지고 어떤 최소한의 필수 기능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쟁 후다닥 지나가다 보면 언제 소집 통지서 발부해가지고 언제 출석 체크해가지고 언제 장비 지급해가지고 네. 언제 부대 편성해서 네. 언제 진격하고 네. 언제 돌파하고 이거 언제 할 거냐고 네. 하다가 끝나요. 네. 행정 때문에 안 돼. 지금 그러니까요. 하는 거 봐. 예비군 느려 터지기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 네. 이렇게 이게 현대 군사 조직이라고는 얘기 도저히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빠릿빠릿한 사람이 이상하게 예비군복이면 느려 터져버려요. 느려 터져. 평소에 아주 그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다가도 예비군만 딱 입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짝다리를 짚게 되고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담배꽁초도 이상하게 땅에 버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이상해요. 뭐 수통에 물 빼버리고 소주 네. 담아서 네. 뭐 별놈이 다 있어요. 네, 네. 사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 숫자를 유지하는 전력 지수론의 관점에서 네. 우리가 어떤 그
이 조직 유지에 급급한 이게 뭐 전투에 싸우는 거는 고사하고 조직 유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동원 예비군도 이제 동원이 안 돼요. 저기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그것도 또 대학생은 동원 훈련 면제고 고졸은 또 가야 돼. 이것도 또 이상해. 평등권 침해에서 상당히 강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비군이 운영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조금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애물단지 조직을 끌고 가고 총기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실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네. 딱 지기 좋은 군대. 네. 예, 전쟁 나면은 그냥 패배를 지가 알아서, 네. 지가 알아서 무너질 건데. 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렇게 팔아먹은 어떤 그 보수 정부라든가 네. 또 이 안보 하나 가지고 평생 의시되고 사시는 이 군의 고위 장군들께서 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안 하는가? 누가 얘기만 하면 빨갱이래. 그러니까요. 얘기만 하면은. 자,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열받은 분들 또 시원한 물 한 컵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건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제 인력, 병사들, 뭐 병사들이 이제 현역 군인이든 예비군이든,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지 좀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병사들이, 군인들이 갖고 싸워야 될 이 무기 사업도 개판이다. 더 개판이에요? 네. 거의 더 개판이에요. 지난 한 7년 동안 약 70조 원 가까운 돈이 파산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이 문제 한번 꼭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이게 지금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무기 사업은 우리가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이게 어떤 뭐 개별 사업, 뭐 일시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조적이고, 총체적으로 무기 사업이 파산위기에 처하고 있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지금 경고음을 내고 계세요. 네. 무슨 말씀인 거예요? 글쎄, 왜 이 얘기를 저 혼자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에 부서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면 또 반론도 못해요. 제가 합참전력부장이나 방위사업청장이나 앉은 자리에서 다 한 얘기예요. 네. 제대로 된 사업 있으면 저한테 한 건만 제시해 보십시오. 한 건만. 지난 몇 년 동안 이 무기 사업 중에 제대로 된 거 하나만. 하나만 나한테 제시해봐라. 계획대로 가서 야전에 배치하니까 성능이 성공적으로 나와. 다 호평받는 무기.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하나만 자랑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연간 방위력 개선비로 쓰이는 게 한 15조 원 안팎이지 않습니까? 15조 원까지는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방위력 개선비에서도 이제 운영유지비가 있고, 이제 전력 획득비,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무기를 획득하는 사들이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아싸리 한 7년간 평균 매년 10조 원을 무기 도입비에 썼다고 치자고. 그럼 70조예요. 이게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이 돈이 다. 자,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백령도에 그 옛날 연평도 포격 사건 나고 나서 긴급히 도입해가지고 무인 북한 비행선. 전역을 다 엎어놓은 전술 비행선이라고 하나 띄워놨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못 떴어요. 그러다가 130억 돈 날리고 이제 그 사업 포기한다고 지지난주가 발표했어요. 결국은 못 받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던 거예요? 자, 사업은 많이 벌려고 국방 예산은 제한되니까 모든 사업의 예산을 다 10%씩 깎았다고 삭감해버리니까 제일 싼 데 찾다 보니까 전문 업체는 다 떠나고 미국의 무슨 무자격 업체,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유령 회사, 이런 데 다 한탕주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에 다 넘어가가지고 도입해보니까 안 떠! 비행선이 안 뜨는 거야. 전술 비행선이. 그 2대 띄웠는데 한 대는 그냥 추락했어요. 이제는 보이콧. 완전히 사업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취소요. 130억 날리고. 그냥 생돈 날린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그러니까 지금 무기도입 사업에서 당초 예산에서 한 30%를 갖다가 깎았다. 그럼 그 깎은 돈 어디로 간 거예요? 4대강으로 가죠. 각각께서. 이건 지금 합수부가 다 밝혀낸 거예요. 지금 이제 방산비리 합동수사부가 합동수사단에서 밝힌 내용인데. 근데 왜 국민들은 다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예산 절감에서 이게 언론에 나온데 안 나왔어요. 굉장히 흥미롭고 충격적인 얘기인데 왜 언론에 안 나옵니까? 예산 절감을 하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다른 대통령하고 다른 점이 있어. 이분은 군인이 다 돈 떼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국방 예산이 아까우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군의 방만한 무기 소요. 이거를 손을 댔어야지. 그렇죠.
아니 보면은 중복되는 무기고 유사한 무기고 네. 그다음에 뭐 불효불급한 무기면은 네. 이런 거 소요를 과학과 합리화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되고 소요는 다 벌리고 네. 점점 더 그러니까 해왔던 거는 계속 하게 하고 더 늘리고 왜 언론에서 이 무기 사면 김정은이 벌벌 떤다. 네. 요렇게런 기사를 쓰니까 어떻게 안 사?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북한 정권이 벌벌 떤다는데 네. 그래서 다 근데 아까워 돈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아예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아니까 이렇게 사면 쌉니다. 방위사업청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저렴한 도입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요거 사. 그다음에 이 사업? 이거 비싸. 이거 사. 아예 이거 사 저거 사를 직접 지시하는 대통령이니까 MB는. 네. 아니 뭐 안 해본 게 없으셨던 분이니까요. 아니 뭐 각하는 뭐 다 하시니까 위대하시니까. 네. 이게 지금 와가지고 전부 병신된 건 거예요. 그 무인 정술 비행선 그것도 지금 그런 거지만 조기 경보기 들어왔어요. 아니 무슨 뭐 저기 항전 장비 반도체 부품이었고 무슨 뭐 여기 정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정상 가동률 안 나와. 그러니까 못 봐. 조기 경보기 도입한다라고는 막 시끌벅적하게 나왔는데 정작 그게 가동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거 아니에요? 다 빼고 샀어요. 부품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샀어. 그럼 껍데기만 왜 산 거예요? 껍데기만. 껍데기만 이렇게 띄워줘도 북한이 쫄아갖고 이제 뭐 도발을 안 한 거 아니죠? 띄우기는 했다고.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면 다야? 그 다음에 통영함. 네. 그건 뭐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렇죠. 다 아시는 건 뭡니까? 2억 원짜리 그 음파 탐지기를 40억 원에 비싸게 바가지로 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원래 해군 사업부서가 예상할 때 이게 120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3분의 1로 깎아서 아무거나 싼 거 사. 저기 어떤 업체가 그 가격에 된대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내던 외국 업체가 다 떠났어. 그 단가에는 도저히 못 맞춘다. 못 맞춘다.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호시탐탐 노리더니 이제 가짜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 무자격 업체가 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2억 원짜리를 갖다 40억에 맞 무려 20배를 뻥튀기 쳐가지고. 그때는 비리인데 이 비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망가진 사업이에요. 지금 전투기는 미사일이 없어요. 공군이 하고 있는 전투기 사업 3개가 다 망가졌어. 아니, 다 망가지고 있어, 지금. 전투기에 미사일이 없으면 그게 전투기인가요? 왜 샀는지 모르는 거지, 이제. 자, F-16 지금 성능 개량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 싸게 준다고 영국 회사하고 계약했다가 2천억에 계약을 했다가 지금 사업이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 업체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5배 줘도 안 됩니다. 5배 줘도. 1조 원을 줘도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지금 사실상 F-16이 이제 F4, F4, F5는 이제 퇴역 기종이기 때문에 로우 하이 개념에서 F-16이 앞으로 미디엄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데 이게 성능 개량은 고사하고 한 2천억 원 사기당한 거고. 이게 지금 3년 전에 결정해 놓은 건데 지금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졌고 F-35 전투기 잘 아시지만 자, 이거 2년 전에 이제 그 정책을 뒤집어서 작년에 기정 결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계약서도 못 쓰고 있어요. 사는데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전투기예요. 3가지가 안 돼. 확정가, 도입 시기, 기술 이전 조건. 이 3가지가 계약서에 들어가는데 한 줄도 못 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확정가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미 의회에서 펜타곤의 이 실험 평가국장이 나와갖고 F-35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해병대 사용용입니다만 이게 이제 과거에 A-10보다도 이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한번 그 미국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미 해병대는 이제는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아직 개발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옛날 고무줄 공격기 달라 이거야. 미군도 그러는데 우리한테 미국이 우선 생산해 줄 것 같습니까? 이거는 하세월에 언제 계약되는지 아예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예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까발려도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나 이것만 까발려도 1시간 할 수 있어. F-16은 지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지금 취소될 위기가 있는 것이고 F-35는 아직 계약서도 못 쓰는 상황이에요. 계약서 자체를 못 써. 지금 이제 그 주력 전투기인 F-15는 미사일도 없는 상황이에요. 부품도 없고 이미 대한민국 전환이라고 해서 돌려막기. 여기서 부품 빼서 저기 갖다 막는. 이거 이른바 동료전환이라고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뭐 지금 저기 그 연평도 포격 같은 거 떠나도 공대지 무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는 많이 샀지. 네. 그 다음에 한국형 무기체계. K2 전차 개발 끝난 지가 언젠데 조립도 못 하잖아요. 네. 이건 아예 지금 언제 조립할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저기 K11 복합 소총이라고 하는 거 발사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나가. 예, 명품 소총이라고 하는. 자석을 갖다 댔는데 지가 발사돼. 장갑차. 이거 웃을 수도 없는. 그거 저 물막이 그거 저 파도막이가 엉망이래 가지고 운용하다가 부사관이 사망했잖아요.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잖아. 네. 이래 가지고 뭐 그렇지. 자, 내놓긴 부지런히 많이 내놨지. 이것뿐입니까? 저기 저 유도탄 고속하면 또 성능이 너무 과도한 엔진을 달아 그 힘을 못 이겨가지고 갈지자로 이게 가니까 이게 제대로 운용이 안 되다. 그러다 엔진이 꺼져 또. 접촉 수역에서 엔진이 꺼지면 어떤지 알아요? 대체하고 있을 때? 나 잡수쇼. 전멸이야, 전멸. 완전 다 죽음이라고. 아니, 근데 그 작년 10월 달에 국회에서 이제 그때 뭐 방산비리 폭로 경연장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이 막 경쟁적으로 비리 폭로했고 그거에 또 흥분하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일거백계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주 뭐 자잘한 뉴스들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건 굉장히 굵직굵직한 아니, 굉장히 구조적인 폭력적인 문제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간 사업이 있으면 한 건만 얘기해봐라. 딱 한 건만. 자, 우리 뭐 개발하는 거건 사오는 거건.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사업 하나를 댓글로 올려주시면 김종대 편장님의 위기의 장군들 한 권을 무료로 하나. 되지도 않을 약속에.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품질 불량 군대가 차라리 야전에 가면은 전투원들이 옛날 재래식 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시절 그립다? 그럼 우리 M16 소총 고장 안 나. 튼튼해. 그런데 무슨 복합 소총이니 뭐니 개발했다가 애물단지 되는 이런 상황 보십시오. 좀 무슨 디지털 전차라고 개발했다는데 지금 뭐 이게 하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조립 라인 자체도 안 돌아가는데 그냥 재래식 무기, 고장 안 나는 튼튼한 무기 이게 좋다는 거야. 이게 패치해주면 부품이 없다, 무장이 없다, 뭘 빼고 샀다. 이거 제대로 전략화되는데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이 야전의 스트레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첨단 무기가 고장이 잘 나거든. 그러니까요. 신속하게 고치고 대줘야 된다고 이거.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 첨단 무기는 엄청 그 운용비가 비싸다고. 그러니까 살 때 그걸 다 누락시키고 사업을 해버리니 전부 병신 사업이지 이게 뭐 제대로 써먹는 무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돌 빼다가 계속 위로 쌓는 식으로. 그런 것이 군수 내부가 대체로 보면은 일단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데 거기가 이제 최우선 순위가 있고. 그게 좋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비싼 거니까 우리가 뭐 비싼 차를 사도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 유지비 잘 안 돼. 백령도 연평도에 그 옛날에 대포병 레이더라고 갖다 놨는데 북한이 포를 쏘는데 못 잡거든. 그 알아봤더니 왜 못 잡냐 그러니까 진공관이 예열되는데 30분 걸린대. 근데 항상 켜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고장이 자주 난다고. 그러면 켜가지고 말하자면 컴퓨터 부팅하는데 30분 걸린다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아마 우리 그런 컴퓨터 주면 우리 직원들 다 사표 낼 거예요. 일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아니 그냥 딱 키면은 3초 만에 다 되는 레이더가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걸 샀어요? 옛날에 긴급하다고 사오니까 안 써먹을 수는 없고 정비불량이고 세상에 그 레이더 운용 교범 하나를 제대로 교육하는 교육 과정이 없다니까. 그걸 교육관도 없는데 일단 사놓고 과정 자체가 없다니까. 사놓고 그 지랄들이. 그러니까 일단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으니까 국민들한테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북한이 사격하는데 30분 전에 알려주고 쏘나? 뭐 남북관계를 잘 풀어서 그렇게라도 뭐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야, 쏘니까 니들 레이더 가동시켜도 돼. 이래고 쏘나?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인데.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가 급하다고 하는 그 급하다는 얘기. 김박성이라는 거 속에는 남들이 저기 간섭하기 전에 빨리 무기 한 건 소요 제기해가지고 도입하자는 이런 조직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정치 논리로 개입해서 이거 사 저거 사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기 국산 수리온 헬기 개발하는 거 비싸다고 저기 방사청장이 아파치 헬기 사면 쌉니다. 그 중고품으로 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 사 이랬거든. 안 되잖아 사업이. 그
보고 자체가 대통령한테 코드 맞추려고 낸 가짜 보고서니까 네. 거기에 영국에서 대잠 헬기 들어왔어요. 네. 잠수함 작전이 안 돼. 네. 근데 그 잠수함 작전이 된다고 서류를 위조했다고 지난주에 해군 영관급 장교 셋이 구속됐습니다. 아, 대잠 헬기를 들어왔는데 네. 대잠수함 작전이 안 되는. 안 된다. 수상 작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시험 평가를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 위조로 네. 해군의 시험 평가단 소속 장교 3명이 구속됐어요. 네.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기종 결정을 한 다음에 들어오니까 네. 뭐요 이거 대잠 작전 능력이 안 돼. 네.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영국 헬기를 들어왔거든. 네. 그거 지금 수사 중이에요. 네. 왜 정말, 그렇겠냐? 네. 그때 영국제 헬기가 좀 쌌다고. 아. 대통령이 이거 사 이랬는데? 네. 이랬는데? 아니, 싸더라도 좋은 거 많을 텐데. 형님 입히는 거 많을 텐데. 왜 싼 것 중에 그런 것만 골라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네. 무기는 네. 제대로 된 걸 사야죠. 네. 아니, 그러지. 안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제대로 된 게 아니면 하는 게 이게 낫지. 아군 잡는 무기로 이제 돌변할 수 있는 아군 거잖아요. 잡는 무기에 네. 아군 네. 잡는 병사까지 나온 거예요. 네. 이래 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할 분들 네. 이거 업체하고 소송 걸리면은 네. 업체가 다 이겨요. 방사청이 진다니까. 네. 아, 영국에서 니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지 우리가 뭔 잘못이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네. 돈 왕창 날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전부 병신된 거예요. 네. 전부 일률적으로 30-40%를 다 쳤으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병신 무기만 사온 거야. 아니, 골라서 그런 것만 사온 거야. 4대강 파느라고. 4대강 파느라고. 야, 이놈의 4대강이 정말 이 해악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참 이게 이 궁금증을 근데 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 예? 누가 그걸 책임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에 이 숱한 언론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 어떤 언론들에선 우리가 접할 수 없고 왜 편집장님을 통해서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얘기하면 뭐 안 되나? 뭐 어쨌든 네. 뭐 나니까 얘기하는 거지. 네네.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해서 무기중개상 몇 명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넘어가겠다는 속셈인데 네. 사실 비리의 몸통은 네. 군의 정책 결정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최정점에는 네. 우리 MB 각하가 계시고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안보를 그렇게 상업적으로 팔아먹고 공포 영업을 하시면서 네. 이 국방을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보면은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국방. 네. 너무 또 사업은 많이 벌려놔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국방부 예측으로는 향후 5년간 부족 예산이 30조. 30조. 무기 그거 중도금, 착수금 네, 네, 네. 뭐 다 정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예산이 30조가 부족한데 그것도 국방부라는 부서에서 낙관적으로 예측한 네. 비용이고 네. 사업을 막상 추진하면은 눈두덩이처럼 또 비용이 늘어나는 아주 고질적 악습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제가 보기엔 곱하기 최소한 2배. 이건 50조 내지 60조가 이제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네. 앞으로 5년 후에. 네. 그럼 지금 긴급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이 무기 소요를 30%를 줄이든지 네.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각 네. 조직의 이익이 있으니 그러니까요.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이걸 못하고 계속 네. 가는 겁니다. 네. 데스 마칭 프로젝트, 죽음의 행진 프로젝트라 이거예요, 이게. 네. 네. 분에 안 맞는 무기를 벌려놔가지고 이걸 다 사가지고 소나기식으로 막 첨단 무기 도입해가지고 결국은 네, 네. 국방의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거 앞으로 3년 안에 옵니다. 이거 네, 지금 제가 방사청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3년이면은 우리 국방 디폴트 상태 됩니다. 디폴트. 네. 지불 불능 상태가. 불능 상태. 97년도에 그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들어올 때 나중에 껍데기만 빼고 알맹이 다 뺄 거예요. 네. 그래야 이 예산을 맞춰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오면 보십시오. 가동률 50%, 네. 30%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다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앞으로 3, 4년 내 최소 30조 원, 최대 60조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파산 직전의 사업을 설거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설거지하는 30조에서 한 60조 원 최대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이 돈 없다고 여기저기 이제 정부에서 우는 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 혈세, 국민들의 혈세가 가장 많이 그렇죠. 지금 빠져나간 데가 바로 이 무기 도입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건 자원외교보다 더 심각해요. 네. 이것도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이게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 열받아. 제가 오기 전에 그 페이스북 친구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시사인의 그 장정일, 소설가 장정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냈던 진짜 안보 책을 소개하면서, 김종대 정옥식은 이 시대 최고의 병가이다. 병가가 이제 뭐 군사 문제의 대가이다. 이런 뜻입니다만. 또 가분하게 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편집장께서 왜 이 병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지. 역시 그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제가 편집장님 뒤에 딱 줄을 서니까 저까지 덤으로 나만 따라오면 사는 전쟁. 그리고 원균이 같은 놈 따라가면은 죽는 전쟁. 우리가 이순신의 전쟁을 해야 돼, 원균의 전쟁을 해야 돼. 거의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이 답은 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이고, 뭐 저희가 이제 때때로 이제 이렇게 참 과분한 칭찬의 말씀도 뭐 듣곤 합니다만 그 말씀이 결코 모자르지 않도록 앞으로도 진짜 안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도 아주 되게 심한 깔때기네 그거. 알았습니다. 자, 장시간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